아버지, 결혼이라니요?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고 그러세요? 내가 인생을 같이 할 여자인데 왜? 그녀가 누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7회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내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내 집의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멈춘다. 아침 8시. 아내가 생전에 밥상을 차리던 그 시각. 지금도 습관처럼 그때의 자리에 앉아 찬물 한 잔을 올리고 사진 속 미소를 바라보며 말한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지?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밖에 나가면 늘 누군가의 노랫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들은 내 세상과는 관계가 없었다. 늙은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그 속엔 잃어버린 이름들만 가득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옆집 최 노인이 내게 말했다. 형님, 복지관이라도 다녀봐. 거기 가면 밥도 주니까 집에서 궁상 떨지 말고 가서 밥도 챙겨 드시고 떠난 형수는 이제 그만 있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다. 그래, 밥은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건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나는 오래된 구두를 닦아 신고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다. 입구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엔 서예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나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접수 창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서예교실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때 창구 뒤에서 고개를 든 사람이 있었다. 한 갈래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회색빛 스웨터 차림의 여인.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서예교실요. 금요일 오전 반은 자리가 하나 남아 있네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낯익었다. 하지만 어디서 들었던 건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표엔 이정혜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신청서를 쓰며 이름을 몇 번이고 눈으로 되뇌었다. 이정희. 그 단정한 세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 한켠을 건드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복지관에 나갔다. 처음엔 붓을 잡는 손이 어색했지만 정혜 씨는 늘 다정하게 내 손동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글씨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투엔 조바심이 없었다. 오히려 내 서툰 획 하나하나를 마치 오래된 풍경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복도 끝 자판기 옆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가 커피를 뽑으며 내게 말했다. 요즘 어르신 글씨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손에 마음이 담기는 게 보여요.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그러자 정혜 씨가 잔잔히 웃었다. 시간을 보낸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미소와 그 말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오래된 턴테이블을 꺼내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틀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누군가와 커피를 마셨네? 괜찮지? 사진 속의 미소가 잠시 흔들린 듯 보였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봄 냄새가 들이쳤다. 그 냄새 속엔 묘하게도 정희 씨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작은 봉사 행사가 열렸다. 정혜 씨가 내게 와서 말했다. 혹시 어르신도 참여해 보시겠어요? 같이 어르신들 도시락 나눠드리려고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날 그녀와 함께
도시락을 나르며 느꼈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늙은 나에게도 누군가의 눈빛 하나가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해가 기울 무렵 정혜 씨가 내게 물었다. 도현 어르신, 혹시 주말엔 뭐 하세요? 별다른 건 없지요. 텔레비전 보거나 산책이나 조금. 그럼 이번 주 일요일 복지관 마당에서 봄음악회가 열려요. 같이 오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 손끝에 걸린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든 사람의 온기든 결국 내 안에 남아있던 생의 온도가 다시 깨어나는 것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면도날을 새 것으로 갈았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조금은 덜 초라해 보이길 바라며 복지관에 가는 길목의 개나리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 노란빛이 마치 내 마음을 닮아 있었다. 봄음악회 날 복지관 마당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색색의 모자와 꽃무늬 원피스, 깔깔 웃는 어르신들의 소리. 내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다. 정혜 씨는 행사를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햇살이 머리카락에 닿을 때마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걸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도현 어르신, 오셨네요. 그녀가 밝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그 순간 나는 내 심장이 그토록 분명한 소리를 낸 게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학생들의 합창, 주민들의 색소폰 연주,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내 시선은 늘 한 곳에 머물렀다. 정혜 씨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이 내 어둠을 한 뼘씩 걷어내는 것 같았다. 행사가 끝나고 그녀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그럼요. 귀가 호강했지요. 다음 주엔 복지관 봄나들이가 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괜찮다면 그럼 함께 가보지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 몰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다. 머릿속엔 그저 정희 씨의 웃는 얼굴만 떠올랐다. 나는 낡은 찻잔을 꺼내 따뜻한 물을 붓고 그녀가 주었던 커피 믹스 한 봉을 넣었다. 향이 퍼질 때마다 묘하게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후로 복지관 가는 길은 더 이상 무료하지 않았다. 나는 일찍 깨어 구두를 닦고 셔츠에 단추를 고르게 채웠다. 이전엔 단순히 시간을 죽이러 가는 곳이었던 복지관이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로 바뀌어 있었다. 봄나들이 날 우리는 노란 유채꽃밭이 펼쳐진 들판을 걸었다. 정혜 씨가 다른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며 이끌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다정함이 마치 세상을 한결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꺼냈을 때 그녀가 내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라 웃었다. 어르신 직접 싸오셨어요? 김밥이 너무 정갈하네요. 예.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뭐라도 해봤지요. 모양은 엉망이지만 아니에요. 정성스러워 보여요. 누가 이렇게 예쁘게 싸셨대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괜스레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날 오후 버스 안에서 졸음이 쏟아질 무렵 창밖으로 꽃잎이 흩날렸다. 그녀가 내 옆자리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꽃이 참 예쁘죠. 근데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그게 봄의 예의지요. 오래 나무려 들지 않는 거.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미소 하나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작은 일이 있었다. 정혜 씨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나는 허둥지둥 약국에서 밴드를 사와 붙여주었다. 그녀는 놀라며 웃었다. 이거 별일 아닌데요. 괜히 뛰어오셨어요. 누군가 다친 걸 그냥 두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엔 마음이 더 아프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복지관 마당 벤치에서 차를 마셨다. 그녀는 늘 커피 믹스 2개를 넣었고 나는 그냥 블랙으로 했다. 쓴 게 좋으세요? 그래야 단 게 그리워지지요. 그럼 단 건 제가 준비할게요. 그녀가 건넨 작은 초콜릿 하나에 나는 괜히 오래 씹으며 그 맛을 음미했다.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 초콜릿 포장을 올려두었다. 여보, 내가 오늘은 단 걸 먹었네. 그 사람 덕분에. 사진 속 아내가 말없이 미소 짓는 듯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 위로 햇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나는 날마다 복지관에 가는 이유를 찾았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곳으로 향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게 이렇게나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인지 몰랐다. 정희 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그녀가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고요한 기운이 내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내가 늙은 몸을 지탱하게 만든 이유 있는 하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도현 어르신, 다음 달엔 복지관 야외 공연이 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 신앙송을 준비하려는데 혹시 참여해 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아내분께 들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묵은 노트를 꺼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 한 편을 옮겨 적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핀다. 늦은 마음에도 사랑은 온다.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손끝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늦은 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도 복지관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서예교실이 끝나자 정희 씨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아이처럼 웃고 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피로와 따뜻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정희 씨 덕분에 여긴 늘 봄 같아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봄은 사람 마음에서 피는 거예요, 어르신.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 이제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다. 함께 나이 들 사람을 만나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민수는 신중한 어조로 물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야. 이정이라는 분인데 복지관에서 상담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민수의 손끝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0살 봄 캠퍼스 잔디밭에서 처음 불러본 이름이 바로 정이었다. 그 시절의 사랑이 한순간에 현재로 밀려왔다. 그분 복지관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래, 상담사야. 참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지. 민수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요,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뵈야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직접 복지관을 찾았다. 복도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수 씨,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에요, 정희 씨.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당신 혹시 도현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손끝이 떨려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세상에,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울음에 잠겼다.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알았어요? 지금요, 오늘 당신을 보고서야. 그럼 아버지께선 아직 모르시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 곁에 있을 건가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먼지처럼 반짝이는 공기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 씨,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분이 그냥 따뜻한 어르신이라 생각했어요. 그분의 고독이 내 마음을 닮았어. 그게 사랑이 될 줄 몰랐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버진 지금 당신 때문에 새 삶을 꿈꾸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니. 정희는 눈을 감았다. 처음엔 그냥 아버지처럼 다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도 이제라도 웃을 이유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민수 씨는 그때 제가 싫어서 떠났나요? 늘 궁금했어요. 아니요. 그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누구나 자기 사정이 있었다는 걸. 그럼 이 일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 민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이내 다시 넣었다.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서서 그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대답.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슬펐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되살리지만 또 다른 사람의 기억을 죽인다. 밤이 깊어 복지관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정희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서명하지 못한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펜을 쥔 손이 떨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쪼그라들었다. 창밖의 불빛이 서류 위를 비추었다. 그 불빛을 따라 눈길이 흘러내리자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의 봄, 20살의 정희는 간호학과 2학년이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어느 날 문득 맞은편 자리에 앉은 한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짙은 눈썹, 단정한 셔츠,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듯한 웃음. 그게 민수였다. 며칠 뒤 학교 축제 준비 모임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다. 도서관에서 봤죠? 전 민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쳤다. 학식당에서 밥을 먹고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기다리고 밤이면 캠퍼스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다. 민수는 늘 말했다. 졸업하면 내가 꼭 당신을 웃게 해줄게요. 정희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약속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름 민수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나름 이름 있는 의사였고 아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컸다. 정희의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병으로 눕기 일쑤였다. 그 애는 좋은 아이지만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아. 민수의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연락이 끊겼다. 몇 주가 지나도 그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정희는 편지를 몇 통 보냈지만 답장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끝내 기다리다 가을이 되기 전 도시를 떠났다. 그때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며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착한 복지사라 부를 때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녀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연 어르신을 만난 건 그 모든 다짐이 흐려질 만큼 따뜻한 일이었다. 그는 말이 느렸고 손이 떨렸지만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 눈빛은 오래전 민수를 닮아 있었다. 처음엔 그저 닮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은 이미 그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는 사직서 위에 손을 얹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말로 내뱉는 순간조차 믿기지 않았다. 민수를 떠나게 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니. 도연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부드러워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들에게만은 세상에 맞서 싸우라고 말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 앞에서 너무나 단단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정희는 지금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직도 민수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 속에는 슬픔이, 원망이, 그리고 어쩌면 이해가 섞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복지관 마당의 벚꽃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잎 몇 장이 열린 창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걸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모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다. 이 시간까지 퇴근을 안 하셨네요. 정희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르신이 아직 안 가신 줄 몰랐어요.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도 일찍 쉬셔야죠. 정희 씨, 그가 잠시 멈췄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더군요.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바로 그 늦게 알아차린 사랑의 끝이라는 것을. 도연이 나간 뒤 정희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작은 메모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쥔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창문 밖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 씨, 미안해요.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마음 속엔 오랜 울림으로 남았다. 정희는 그날 이후 복지관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도연 어르신의 미소가 따뜻할수록 마음 한쪽이 시리고 민수의 눈빛이 떠오를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출근길마다 발걸음이 느려지고 복지관 유리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오늘까지만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며칠째 펜을 올렸다 내렸다. 이유를 적는 칸에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만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그날 오후 복지관엔 봄비가 내렸다. 창밖은 희미했고 마당의 벚꽃잎이 비에 젖어 땅에 붙어 있었다. 정희는 비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아득해졌다. 20년 전 민수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도 이런 비가 내렸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봤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정희 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연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이었다. 회색 셔츠에 깔끔한 재킷,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 비를 보니 문득 생각이 나서요. 예전에 아내가 이런 날이면 늘 홍차를 끓였거든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때 그 향이 그리워서 조금 사왔습니다.
정희 씨랑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엔 세인트 자스민 티가 들어 있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민수가 기숙사 앞 벤치에서 내게 건넸던 바로 그 차였다. 그날의 따뜻한 향기와 오늘의 따뜻한 눈빛이 겹쳐졌다. 도연은 조용히 앉았다. 정희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같이 정리해요. 생각이란 게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법이니까. 그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바로 그 시절의 아버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은 단단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 사랑을 막고 젊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그 어른. 하지만 지금 내 앞에 그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부드러웠다. 정희는 차를 우려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늙었고 나도 늙어가고 있다. 이제 누가 누구를 탓할 나이가 아니다. 하지만 양심은 냉정했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어르신, 이 일은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내가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냥 복지관 일보다 제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건 누군가를 좋아해서 생기는 흔들림입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도연이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다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정희 씨, 이건 부탁이에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게 당신의 선한 힘이잖아요. 그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르신, 왜 그렇게 다 저를 믿으세요? 살다 보면요.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덜 고프더라고요. 그가 나간 뒤 정희는 한참을 울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저며왔다. 그는 모른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그의 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아 비가 그칠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멎자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야겠다. 도연에게도 민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우편함에 낯익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한도연 드림.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봉투 안엔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오늘 차를 함께 마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랑보다 고마움이 먼저 온다지만 난 당신을 만나고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고마움보다 먼저 마음이 뛰어요. 정희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러나 그 온기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새벽녘 그 편지를 찻잔 아래에 두고 속삭였다. 어르신, 미안해요. 이 마음은 가져갈게요. 하지만 제 이름은 두고 갈게요. 창밖에서 새벽 안개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이 부서지는 듯했다. 정희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다. 복지관엔 그녀의 빈 책상만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서예교실 사람들은 이정희 씨가 어디로 간 거래요? 하고 물었지만 도연은 그저 잠시 쉬는 거래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들어서자 불이 꺼진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민수였다. 테이블 위엔 빈 소주병 2개와 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웬 술이냐?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겠어요. 민수는 잔을 채워 아버지 앞에 밀어줬다. 아버지, 정희 씨 그분하고 정말 결혼하실 겁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서 삶의 이유를 돌려준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 생각은 하고 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그분은 제 첫사랑입니다. 도연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다. 유리잔이 바닥에서 깨지며 소리가 퍼졌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도연은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냐? 민수야. 20살 때 만났던 여자예요.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민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모르셨겠죠? 그때 아버지가 저와 그녀 사이를 막았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그 정희 씨였단 말이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아버지, 그녀도 그걸 이제 알았어요.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의 장난 같았다. 그녀가 내 아들의 첫사랑이라니. 그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민수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길 바라냐?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분노했어요. 근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분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더군요. 그는 술잔을 비웠다.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걸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도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네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마지막 사랑이 되다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처음엔 몰랐답니다. 제가 복지관에 찾아갔을 때야 알았대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오래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애는 좋은 아이지만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 한 문장이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의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녀를 찾을 거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 그건 민수야.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내가 잘못한 인연이라면 이번엔 바로 잡아야지. 민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반대해도요? 그럼 그때는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거실엔 오래된 시계 소리만 남았다. 째깍째깍. 두 사람의 침묵을 쪼개듯 초침이 움직였다. 잠시 후 민수가 일어섰다. 아버지, 그분 떠났습니다. 뭐라고? 복지관도 그만두고 집도 비워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그걸 이제 말하니? 오늘 알았어요. 그녀가 떠나면서 아버지께 편지를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도연 어르신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정희의 것이었다. 어르신, 제 마음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인연이 얼마나 잔인한 장난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어르신께 배운 따뜻함은 제 남은 생의 빛이 될 겁니다.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쥐었다. 정희 씨.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분도 아버지를 위해 떠난 겁니다. 아니, 민수야. 이번엔 내가 찾아갈 거야. 사람은 평생 한 번쯤은 미련을 남기지 않아야 하니까. 그는 코트를 걸치며 문을 열었다. 문턱에 선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눈빛엔 다시 살아보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번엔 그 여자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문이 닫히고 거실엔 깨진 잔의 조각만이 남았다. 그 위로 달빛이 부서지며 반짝였다.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를 쥔 손끝에서 체온이 빠져나갔다. 눈을 감으면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뜨면 빈 의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자 그는 외투를 챙겼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끝만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작정 복지관 근처로 향했다. 정희의 자취가 남아있을 것 같았다. 문 앞에서 그를 본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도연 어르신, 아직 정희 선생님 소식 못 들으셨어요? 어디로 갔다던가요? 서울 외곽 쪽에 계신다는 말만 들었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요양원으로 자원봉사 간다고요.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복지관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어딘가로 끌려가는 듯했다. 요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까 두렵다. 요양원 입구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다. 그는 관리실로 들어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정희 씨 계시나요? 복지관에서 일하던 분인데. 관리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요. 지금 마당에 어르신들 산책 도와드리고 계세요. 도연은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그녀가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이런 곳까지 와 있었군요. 그녀는 손에 쥔 휠체어 손잡이를 놓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희 씨 편지를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우린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찾아왔어요. 왜요? 내가 그 아버지였다는 게 당신에게는 상처였을 테니까 그걸 사과하러 왔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도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때 내가 그 젊은 둘을 갈라놓았지요. 세상 체면과 명분을 앞세워서 그게 옳다고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욕심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내 남은 날 동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아닐까요? 정희는 한 발자국 물러났다. 어르신, 저를 용서해야 하는 건 민수 씨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상처만 남겼어요. 그 아이는 이미 우리를 이해했어요. 민수가 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걸 막지 않겠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 씨가 그렇게요. 그래요.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어른이에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도연은 그녀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정희 씨, 나도 그 아이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도망치지 맙시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눈엔 한 줌의 따뜻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오래된 죄책감을 녹였다. 그때 요양원 마당 쪽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다. 민수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정희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민수 씨,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압니다. 아버지도 정희 씨도 그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안개꽃이에요.
이제 두 분이 함께 기억해 주세요. 정희의 눈물이 쏟아졌다. 도연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건넸다. 우리 이번엔 놓치지 맙시다.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 마당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원망이 흩어지고 대신 따뜻한 침묵이 자리를 채웠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요양원 마당의 벚꽃은 이미 절정이 지나 있었고 흩날리는 꽃잎들이 바람 따라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다. 도연과 정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민수가 건넨 안개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민수 씨가 다녀간 뒤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나보다 어른이더군요. 나는 평생 내 고집 때문에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지난 세월의 슬픔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이 걸어온 길엔 후회가 많았고 그 후회의 끝에 찾아온 건 사랑이었다. 며칠 뒤 작은 예배실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민수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끝내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목사 대신 복지관 원장이 짧게 말했다. 두 분은 인생의 마지막 봄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정희는 하얀 한복에 소박한 브로치를 달았고 도연은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끝의 온기가 마치 젊은 날처럼 따뜻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남은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도요, 어르신. 사랑은 젊은 날의 특권이 아니라 늦은 날의 용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엔 이상한 평온이 흘렀다. 잃었던 청춘의 한 조각이 아버지의 웃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복지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민수야, 고맙다. 이 늙은 아버지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건 너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이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믿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정희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엔 지난 세월의 회한이 섞여 있었고 새로운 생의 향기도 함께 실려 있었다. 잠시 후 도연이 말했다. 정희 씨, 내 평생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사랑을 두 번 하는 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젠 확신이 생겼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날을 살게 하는 이유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천천히 걸어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 가요.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놓지 않을 겁니다. 멀리서 복지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봄날은 간다는 그 멜로디가 이상하게 슬프고도 따뜻하게 들렸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쳤다. 도연의 주름진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다. 민수는 사진기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 여기 봐요. 찰칵. 한 장의 사진 속 세 사람은 봄빛 아래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와 아내의 영정 앞에 그 사진을 올려놓았다. 여보, 당신이 남긴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어요. 이제 나 혼자 아니야. 그는 눈을 감았다. 정희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번졌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세상은 여전히 덧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처럼 고요했다.